세조는 단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만은 끝내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죽이지 않은 것이 더 잔인한 형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8의 과부가 된 한 여인은 그날 이후로 무려 64해를 더 살았습니다. 세조도 예종도 성종도 연산군도 모두 그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지요. 세조가 끝내 단종의 왕비를 죽이지 못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역사록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음력 6월 초나흘이었습니다. 한여름의 햇살이 처마 끝에서 부서지고 동대문 밖 변두리 마을은 매미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한 구석 어둑한 방 안에는 백발의 노파가 누워 있었지요. 무명. 이불 위로 드러난 손은 거무스레했고 손가락 끝에는 오래도록 빠지지 않은 자주색 물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곁에는 늙은 시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희안이라는 여인이었지요. 노파의 숨은 점점 얕아지고 있었고 매미 울음과 풍경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선이 천장 너머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을 향했지요. 그러더니 마른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희안이 노파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한이 아니다. 나는 끝까지 왕비였느니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노파는 향년 82. 평생을 무명옷 외에는 입지 않았고 고기와 생선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매달 어느 한날에는 한 끼도 들지 않았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송씨, 본관은 여산. 조선의 6번째 임금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였습니다. 남편이 사약을 받고 떠난 것이 그날로부터 정확히 64해 전이었지요. 지금부터 그 64해 전 한 어린 부부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기 1454년 한겨울이었습니다. 한양에는 며칠째 마른 눈이 흩날렸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고드름이 햇빛에 번뜩였지요. 근정전 앞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신하들이 줄지어 늘어섰고 그 가운데로 가마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만으로 14살이 된 어린 처녀였지요. 본관은 여산, 이름은 송씨, 부친은 송현수. 이날 송씨는 조선의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이 세워진 이래 정식 간택을 통해 선발된 첫 번째 왕비였지요. 그녀를 마주 바라보는 임금은 만 13살의 단종. 두 사람은 모두 어린 소년소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책봉을 가장 흐뭇하게 바라본 사람은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가 송현수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라 권한 까닭은 따로 있었지요. 송현수는 수양대군의 중마고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같은 골목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지요. 거기에 송씨 집안의 한 고모는 영흥대군의 부인이었습니다. 즉, 왕실과 가까우면서도 권력은 없는 집안. 어린 임금에게 든든한 외척이 되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수양대군이 보기에 그보다 더 완벽한 며느리감은 없었던 셈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혼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송씨는 들어선 그 순간부터 바둑판 위에 한돌이었다고. 누군가의 손가락 끝에 끌려 어디로 놓일지 알 수 없는 돌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날 근정전 한복판에 선 두 어린 신랑 신부는 그런 깊은 속내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종은 일찍 부모를 여의어 의지할 곳이 없는 임금이었고 송씨는 처음 보는 어린 남편 앞에서 손끝을 떨고 있었지요. 훗날 야사에 전하기를 그날 단종은 송씨를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참으로 미안한 자리에 모셔왔구려. 어른들의 다툼에 떠밀려 들어선 어린 부부에게는 그 화려한 궁궐이
그저 화려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해가 바뀌고 또 한 해. 한양에는 살얼음이 끼었습니다. 서기 1455년 윤 6월 11일. 경복궁 강령전에는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요. 한명회와 권람을 비롯한 신하들이 어저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그 앞에는 만 14살의 어린 임금 단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말은 매양 같은 말이었습니다. 임금의 자리가 너무 무겁다는 것. 어린 임금이 이 나라를 더는 지탱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 숙부 수양대공께 자리를 물려드리는 것이 모두에게 옳다는 것. 단종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옥새를 손에서 내려놓았지요. 옥새가 비단 위에 닿는 소리가 어찌나 작던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 한 소리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단종은 더 이상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자리를 물려준 어른이라는 뜻의 상황이 되었지요. 송 씨에게도 새로운 호칭이 내려왔습니다. 의덕왕대비. 임금을 물려준 이의 부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새 임금 세조는 두 어린 부부를 경복궁에서 내보냈습니다. 동궐의 외진 한 구석. 수강궁이라는 별궁이 부부의 새 처소가 되었지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시간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때를 두고 두 사람이 처음으로 부부다웠던 짧은 시기라 했고, 또 어떤 이는 이때야말로 화려한 감옥의 절정이라 했지요. 하루는 단종이 송 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내가 임금이 아니어서 그대가 도리어 편하시겠소. 송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기 1456년 6월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는 큰 잔치가 창덕궁에서 열렸지요. 그 자리에서 단종을 다시 임금의 자리로 돌이키려 모의했던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훗날 사람들이 사육신이라 부를 이들이었습니다. 거사의 신호는 임금을 호위하는 칼잡이 유응부의 칼끝이었죠. 그러나 그날 칼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세조가 그 자리에서 갑작스레 호위무사의 칼을 모두 거두어 가게 한 까닭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같은 모의에 가담했던 김질이라는 자가 장인 정창손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고, 정창손은 곧장 세조에게 달려갔습니다. 군기감 앞에는 며칠 동안 까마귀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한양의 어느 골목에서도 사육신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이가 없었지요. 이 일은 어린 단종과 송 씨에게도 사정없이 닥쳤습니다. 그해 6월, 단종은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가 결정되었지요. 송 씨 역시 군부인이라는 이름으로 강등되어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임금의 자리를 떠난 지 2해도 채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배가 떠나는 날, 청계천 위에는 풀빛이 자욱했습니다. 영월로 향하는 단종은 말 위에 앉았고, 송 씨는 다리 위에 섰지요. 다리의 본명은 왕신평 대교라 하였습니다. 청계천 위에 놓인 17번째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후로 사람들은 이 다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지요. 호송 군졸들이 둘러선 가운데 송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단종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당신은 여기 남으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디 기다려주시오. 송 씨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라도 더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말뿐이었기 때문이었죠. 단종이 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 딱 한 번 고개를 뒤로 돌렸다 합니다. 그것이 송 씨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다리를 후에 사람들은 영영이 별다리라 하였고 성종 임금 때에 이르러 한자로 영도교라 적었다 합니다. 영원히 건너간 다리라는 뜻이지요. 송 씨가 영도교 위에 남겨진 지 넉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에 머물던 단종은 그해 여름 큰 홍수가 들이닥치자 관풍헌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마침 그 무렵 남쪽 안동에서는 세조의 친동생 금성대군이 단종을 다시 임금의 자리로 돌이키려 거사를 꾸미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일도 발각되었습니다. 서기 1457년 10월 20하룻날 그 하루 안에 3사람이 죽었습니다. 영월 관풍원에서는 만 17의 단종이 사약을 받았고 한양 군기감에서는 송 씨의 부친 송연수가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안동의 한 외진 골에서는 만 32의 금성대군이 사사되었지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3사람이 떠난 셈입니다. 그날 영월 관풍원의 문은 안쪽에서 굳게 닫혔고 다음 날 새벽 영월 호장 어뭉도라는 자가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두어 도물지산 자락에 묻었다 합니다. 소식이 한양 동대문 밖 송 씨의 거처에 닿은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송 씨는 부고를 듣자마자 머리를 땅에 찍었다 합니다. 1번, 2번, 3번. 어찌나 세게 찍었던지 입에서 피가 나왔고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고 전해지지요. 곁에 있던 시녀들도 같이 곡을 하였으나 차마 송 씨를 말리지는 못했다 합니다. 그날을 끝으로 송 씨는 더 이상 궁부인도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처자식이 되어 노비의 신분으로 떨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세조는 한 가지 명을 따로 내렸습니다. 노비이되 누구의 소유로도 두지 말 것, 노역을 시키지도 말 것, 또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할 것, 자비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말을 두고 자비인 척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 하였지요. 송 씨는 그때만 18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송 씨가 머문 자리는 동대문 밖 정업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청룡사라 부르는 종로 숭인동 그 자리이지요. 본디 왕실 여인들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는 처소였는데 마침 그 해에 다시 문을 열었다 합니다. 송 씨는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곁을 따른 시녀, 희안과 지심, 계지도 함께 머리를 깎았지요. 송 씨의 법명은 허경, 빈 거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조는 송 씨에게 영빈정이라는 별궁을 내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송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게 해주겠다고도 하였지요. 그것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세조의 사위 윤사로라는 자가 송 씨를 자기 집 노비로 달라고 청에 들어왔다 합니다. 세조는 그 청만은 끝내 들어주지 않았지만 송 씨에게는 그 청에 자기 귀에 닿았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모욕이었지요. 송 씨는 정업원 뒤편의 한 샘에서 옷감을 염색하며 끼니를 이었습니다. 샘의 이름은 자지동천, 자줏빛 풀이 자라는 샘이라는 뜻이지요. 그 풀의 뿌리를 말려 빻아 끓이면 흰 무명이 깊은 자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자주색은 본래 임금만 입을 수 있던 가장 귀한 색이었는데 그 귀한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천한 손이 하루 종일 염료통에 잠겨 있어야 했지요. 한때 옥자 옆에 앉아있던 손이 매일같이 검자줏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송 씨는 정업원 뒤편의 봉우리에 올랐다 합니다. 봉우리의 이름은 동망봉.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라는 뜻이지요. 그 동쪽에는 단종이 잠든 영월이 있었습니다. 송씨는 그 방향을 향해 큰 소리로 곡을 하였고 그 곡소리가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왔다고 전합니다. 마을의 여인들도 그 소리를 듣고 함께 가슴을 쳤으니 사람들은 이를 동정곡이라 불렀지요. 이 소식이 궁에 닿자 세조는 또 한 번 명을 내렸습니다. 백성 누구도 송씨에게 곡식을 보태거나 물건을 건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명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지요. 그저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영도교 근처 청계천가에 새벽에만 잠시 열리는 시장이 하나 섰습니다. 남자는 한 발짝도 들어설 수 없는 금남의 시장이었지요. 여인들은 그 시장에서 채소며 자질구레한 물건을 사고 팔다가 자주색 천자락이 묻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지나가면 슬며시 채소 보따리를 그 손에 쥐어주었다 합니다. 자주색 천을 살 때는 일부러 2곱절의 값을 치르고 갔지요. 밤이 되면 동망봉 위에는 자주색 천자락이 한두 가닥씩 매달려 있었다고도 합니다. 누가 매단 것인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으나 모두가 그 뜻을 짐작했지요. 마마,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라는 이름 없는 인사였습니다. 세조의 칼은 단종도 사육신도 베었지만 한밤중에 동망봉을 오르내리던 그 발자국들까지 베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송씨의 자존이 견딘 첫 10년의 모양이었지요. 해는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서기 1468년 9월 단종이 떠난 지 11해째 되던 해 세조가 한양 수강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 52의 나이였죠. 늙음하게 세조는 온몸에 종기를 앓았고 밤마다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온다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합니다. 야사에 전하기를 그 누군가가 단종과 사육신, 금성대군의 모습이었다고도 하지요. 이 소식이 동대문 밖 정업원에 닿았을 때 송씨는 그저 동망봉 쪽으로 한번 고개를 돌렸을 뿐이라 합니다. 그때 송씨의 나이 29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이 즉위 1년 2달 만에 만 20살의 나이로 급사하였습니다. 송씨가 30이 되던 해의 일이었지요. 새 임금으로 어린 성종이 즉위하였고 수양대군의 부인이었던 정의왕후가 수렴을 들이우고 정사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야사에 전하기를 정의왕후는 동대문 밖 정업원의 송씨에게 의식을 보내라 명하였다 합니다. 세조의 왕비가 단종의 왕비를 거두는 모양이 된 셈이지요. 송씨는 그 의식을 묵묵히 받았다고도 하고 한사코 거절했다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두 이야기를 모두 전해 내려오게 두었습니다. 서기 1494년 12월 송씨가 55이 되던 해 성종이 만 3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연산군은 송씨가 67이 되던 해에 신하들의 손에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지요. 그 강화도에서 연산군은 다시 한 해를 채우지 못하고 만 30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세조보다 53해를 더 산 여인, 예종보다 52해를 더 산 여인, 성종보다 27해를 더 산 여인, 연산군보다 15해를 더 산 여인. 송씨가 칼을 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송씨가 정업원의 한 모퉁이에서 가만히 옷감을 물들이는 동안 세조의 핏줄들은 차례로 무너져 내렸지요. 서기 1516년 송씨가 77이 되던 해 비로소 영월 동을지산 자락의 한 무덤에 봉분이 세워졌습니다. 단종이 떠난 지 59해 만의 일이었지요. 그때 송씨는 영월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합니다. 주상마마, 이제는 부디 편히 쉬소서.
라고 가만히 읊조렸다고도 전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복수는 결코 칼을 든 복수가 아닙니다. 세조가 만들어 놓은 권력의 시대가 모두 끝나도록 그 모든 권력자보다 오래 살아 그 시대의 끝을 지켜본 한 여인의 이름이 도리어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지요. 다시 서기 1521년 음력 6월 초나흘 82의 노파가 동대문 밖 어느 어둑한 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이 아니다. 나는 끝까지 왕비였느니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말이지요. 장사는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의 시댁 해주 정씨 가문의 선산에서 치러졌습니다. 양아들 정미수의 묘격티였지요. 그 자리에는 그저 궁부인의 예로 봉분이 세워졌고 비석도 단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송씨가 떠난 지 177회 서기 1698년 10월 숙종 임금은 마침내 단종과 송씨를 함께 왕과 왕비로 복위시켰습니다. 종묘의 영령전에는 두 사람의 신의가 함께 모셔졌고 강원도 영월의 단종 무덤은 장릉이라 이름하였으며 남양주의 송씨 무덤은 사른이라 이름하였지요. 사릉 한자로는 생각사, 능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이라 합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서기 1999년 4월 송씨가 떠난 지 478해 만의 일이었지요. 사람들은 사릉 한 구석에 서 있던 한 그루의 늙어 소나무를 캐어 영월 장릉의 단종 곁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 소나무의 이름이 정령송, 정순왕후의 영혼이 깃든 소나무라는 뜻이었지요. 죽은 지 478해 만에 송씨는 그렇게 단종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사릉 둘레의 소나무들이 모두 동쪽으로, 영월 쪽으로 가지를 뻗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그 자리의 바람 때문이라 하였고 또 어떤 이는 죽어서도 그쪽 하늘을 잊지 못한 한 여인의 마음 때문이라 했지요. 두 이야기는 지금도 한자리에 나란히 전해 내려옵니다. 영월의 장릉과 남양주의 사릉, 그 사이 거리가 무려 168km라 합니다. 죽어서도 함께하지 못한 64해의 무게가 꼭 그만큼 되는 셈이지요. 그곳의 이름이 사릉,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이라 하니 500해가 지난 지금도 어쩌면 그 여인은 여전히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